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빠의 장래에 부정탄다며 소금을 뿌린 시모와 오로지 시댁 식구들만 챙기느라 눈이 멀어 정작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제 돈으로 시집가려고 했던 시누이도 있었네요. 돌이켜보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혼해버릴 걸. 그걸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원한 복수도 했고 지금은 행복하니 그걸로 되긴 했지만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카페 겸 디저트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동차 부품 납품회사의 영업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모는 체면과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고 시누이는 영어학원 원장으로 일하는 뭐랄까 화려하고 거만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죠. 저희도 신혼 때는 참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남편,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거리까지도요. 그것뿐인가요? 주말이면 가게 문을 닫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영화도 자주 보며 연애할 때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 친구들이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이제 간 연애를 시작한 커플 같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다, 거래처 미팅이다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가게 운영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잦아지더군요.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먼저 일찍 퇴근할 테니 가게에서 기다리라고 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산책도 하고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에서 저녁도 먹자고요.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은 데이트 신청에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확인도 하지 않았죠. 처음엔 걱정이, 그 다음엔 불안감이,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모든 것이 확신으로 바뀌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 밤 11시가 되어서야 쓸쓸히 홀로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 예상대로 고조망태가 된 상태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좋게 좋게 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귀를 막으며 더 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오늘 일찍 온다며? 같이 저녁 먹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게 뭐야? 지금이 몇 시냐고. 이럴 거면 약속이나 하지를 말지 왜 괜한 말을 꺼내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냐 이 말이야. 전화는 왜 안 받는데? 문자는 왜 확인을 안 하는 거냐고.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갑자기 거래처하고 회식에 잡힌 걸 어떡해. 나도 술 좀 그만 먹고 살고 싶어. 나도 힘들다고. 누가 들으면 이직이라도 한 줄 알겠다. 신혼 때도 같은 회사 같은 영업직이었는데 그땐 이렇게까지 술 마시고 다니지 않았었잖아. 나 당신한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저녁 먹는 거. 그리고 늦으면 늦는다는 연락 정도는 해주는 거. 그게 그렇게나 힘들어? 연락 그까짓 거 좀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포기하면 되잖아. 연락 그까짓 거 좀 해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 당신이 해줄 생각은 왜 못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나도 절대 포기 못하니까 당신이 고쳐. 그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니까. 그렇게 서로의 말이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톤이 점점 높아졌고 결국 남편은 귀를 막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가 싶은 허망함이 밀려왔죠. 대화는 언제나 이해해줘로 시작해서 그만 좀 해로 끝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다들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나 영업직을 업으로 하는 남편을 가진 아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하고 지나가야 할 문턱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말한 연락 문제가 그날 이후 딱 고쳐지기도 했으니 그걸로 되었다고 한 것이었죠. 문제는 제 가게 매출이 남편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월급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많지 않았어요. 가게가 워낙 작아 좌석이 몇 개 없기도 했고 워낙 동네 구석에 있는 가게라 유동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월세가 워낙 저렴하니 결정한 가게였죠. 그런데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SNS 마케팅도 신경 쓰면서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디저트 사진을 SNS에 올려주시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쭉쭉 올라갔어요. 1년 차에는 그냥 적자만 면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2년 차부터는 제법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3년 차가 되니까 제 수입이 남편 월급을 넘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좋아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며 으쓱해 하더군요. 시댁 반응도 좋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만든 디저트류를 포장해가 친구분들께 나눠드리며 자랑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수입이 점점 많아지며 제가 점점 더 바빠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쁠수록 시댁 행사엔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 만큼 양가 부모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시댁과 남편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좀 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자격지심이었죠. 시모의 태도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싶더니 어느 날부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 여자가 너무 나대면 지방기둥이 휘어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해, 적당히. 집에서도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아들 기 세워주면서 지내란 말이야. 네가 얼마를 벌든 지방가장은 우리 아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처음엔 이게 진담으로 하는 말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5년에 여자가 돈 잘 번다고 나댄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게 100% 진담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의 빈도가 잦아졌고 말투도 점점 더 날카로워졌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누가 얼마를 더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많이만 벌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생각은 저만 하는 듯 하더군요. 시모가 저리 이상한 말을 늘어놓아도 그저 방관으로 일관하며 시모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으니까요. 무슨 자격지심이 저리도 한심한 건지 제 입장에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쌓여가던 어느 날 신우이가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 저와는 연락도 하지 않던 신우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곤 당당한 태도로 이런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내가 학원 확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듣자 하니 요새 가게 대박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금액까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1,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큰 돈을 요구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가 큰 소리치며 돈을 빌려갈 정도로 학원이 잘 되지도 않다는 걸 알던 터라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아가씨, 미안한데 저도 그렇게 큰 돈은 힘들 것 같아요. 100만 원, 200만 원이야 마련해 보겠지만 그건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도 무리네요. 저도 제 가게를 운영하느라 여유 자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시누이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제 일에 대해서는 그까지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게 바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자 시누이가 발끈하더라고요. 와,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좀 봐. 장사 잘 된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막상 돈 빌려주려니까 아깝기라도 한 거예요? 아니면 자랑한 만큼 장사가 안 되나? 뭐 하여튼 섭섭하네요, 언니. 사람 좋게 봤는데 참 매정하네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구박당해서 늘 반박하느라 숨이 막혔는데 내가 언제 어깨에 힘을 줬다고. 심지어 매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낸 적도 없었죠. 그 알량한 자격지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으스대며 다녔다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는 주장이었죠.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할 말이 많을 텐데 시누이는 기어코 또 그 가족 타령을 하며 돈을 줘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힘들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도와줘요, 언니.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이럴 때 언니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 하지 말고 좀 도와줘요. 제가 시누이 전용 ATM 기기도 아니고 그 뻔뻔한 가족 타령에 결국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평소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줘보고 이런 부탁을 하세요. 평소에 나를 살갑게 대해준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눈을 기고 싫은 말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 아가씨였던 거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죠? 내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괜한 사람 모함하지 말라고요. 아가씨가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내가 다 기억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더 뻔뻔한 부탁하지도 마세요. 냉정한 제 반응에 시누이는 얼굴을 붉히며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의자 하나를 거칠게 밀어버리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도운 사건 이후 시댁과의 사이는 완전 틀어지게 되었어요. 돈 잘 버는 며느리만 해도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 며느리가 딸 자식 망신까지 줬으니 제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거기에다 이때부턴 남편까지 가세해 저에게 섭섭한 티를 내더라고요. 당신 요즘 장사도 잘 된다면서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내 동생 이번엔 확장 못하면 다신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좋은 자리인데 워낙 저렴하게 나온 거라 드문 기회란 말이야. 나라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 장사가 잘 돼도 우리 대출금에 가게 재료비, 우리 적금까지 넣고 나면 남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자리고 드문 기회면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나보다 당신이 이날 이때껏 번 돈이 더 많은데 왜 나한테 그래? 그냥 이러지 말고 당신이 빌려줘.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제 돈을 빌려주란 말은 그리도 쉽게 하더니 막상 자기 돈으로 도움을 주라고 하니 그건 또 싫은지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제가 힘들 때 제 편을 들어줄 제 남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기 시작했죠. 결국 시누이는 대출을 잔뜩 받아 학원 학장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더욱더 섭섭한 티를 내더군요. 그렇게 남편까지 가세해 제가 외톨이가 되어가는 사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집살이에 꽂힌 명절답게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왕 해야 할 음식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며 각종 전과 생선, 나물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누이가 주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겐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이리저리 둘러보던 시누이는 동그랑땡을 굽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모든 음식 마련은 혼자 다 한 것 마냥 이것 좀 먹어보라며 시모를 불렀죠. 수제도 아니었어요. 시판용에 달걀물만 묻혀 구운 것이었죠. 심지어 센 불에 마구잡이로 굽기만 해서 겉은 타고 속은 제대로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문 시모의 리액션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니? 예, 너도 우리 딸 좀 보고 본받도록 해. 시집도 안 간 시누이보다 시집 온 며느리가 더 못하면 어쩌자는 건지. 그러면서 시누이가 만든 동그랑땡은 딱 한 입 먹고는 제가 만든 전과 탕국은 물론이고 나물에 밥까지 야무지게 비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말로는 시누이 칭찬만 하는데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저 시누이가 저에게 섭섭해서 그러는 거라는 둥, 시모가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냐는 둥 들으나 마나한 소리 끝엔 언제나 이 말이 따라왔어요. 그러게 그까지 돈 좀 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남 탓할 생각 말고 당신 잘못이나 반성해. 괜히 돈 아끼겠다고 집안 분위기만 흐리고 말이야. 내가 말했을 텐데 그렇게 돕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도우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도대체 왜 나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가족이니까.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 이럴 때만 가족 타령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가족이야? 그냥 호구 하나 잡겠다는 거밖에 더 되냐고. 이렇듯 도돌이표 같은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도 점포 재계약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건물주께서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셨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장 손에 현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적금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부부 공동 통장에서 잠시 쓰고 적금 타면 다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죠. 여보, 나 가게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데 공동 통장에서 좀 쓸게. 이번 달이면 적금 만기인데 지금 깨기 아까워서 그래. 남편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냥 빼가서 다시 채워넣지 않은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차 할부금 낼 돈이 부족하다고 빼간 적도 있고 회식비가 모자란다고 빼간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부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뭐? 그걸 왜 부부 돈으로 쓰는 거야? 싫어! 절대 싫어! 왜긴 왜야? 당신도 급한 일 있으면 그렇게 해왔잖아. 당신은 나한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돈 빼서 쓰고 채워넣지도 않은 적도 많으면서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다음 달에 다시 돈 채워 넣는다니까?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이번에 내 동생한테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이기적인 게 아닌 것 같던데. 혹시 알아? 적금 타고 나면 욕심 생겨서 그 돈 혼자 꿀꺽할지 말이야. 막말로 제가 벌었다고 해도 부부로 사는 한 돌고 돌아 어차피 부부 돈인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돈을 따로 챙긴다고 해도 그 돈을 어디다 버리기라도 하겠어? 다 우리 부부를 위해 쓸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설마 아직 아가씨 일로 나한테 앙금 남아서 이러는 거야? 아니지? 그래, 맞다.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데 나라고 당신한테 도움되는 행동을 해주고 싶겠어?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시누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저에게 억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조금은 잊혔겠지 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었죠. 이처럼 남편의 속 좁은 행동이 이젠 저도 분노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나는 고작 몇백이지만 아가씨는 1,000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말이 좋아서 빌려달라고 한 거지. 당신도 알잖아. 아가씨 학원에선 그 돈 절대 회수 못해. 우리 형편이 그렇게까지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을 어떻게 주냐고. 당신 장사 잘 되잖아. 그까지 돈 몇천 좀 더 열심히 해서 메꿔 넣으면 되지. 장사가 무슨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더 벌고 싶다고 하면 더 벌리는 줄 아냐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 힘들게 번 돈을 왜 아가씨한테 들이부어야 하는 건데? 난 절대 싫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젠 이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에서 벗어나자, 제발. 결국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도돌이표처럼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게 뻔했으니까요. 공동통장은 손도 대지 않고 제 개인 통장에서 돈을 마련해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의심하는데 굳이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더불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저보단 시댁을 당연히 선택할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이런 사람과 부부 사이를 유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혼을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랑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제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진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과도 같았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름 좋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언니, 나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만난 남자는 꽤 괜찮아서 그냥 결혼하려고요.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입해 손을 보고 다닌다고 하더니 결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조금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와 나쁜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축하할 일은 맞으니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 축하 인사를 건네고 결혼 준비에 관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기다린 사람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언니도 알다시피 그때 학원 확장 비용을 내가 마련했었잖아요. 그때 대출을 워낙 많이 받는 바람에 아직 여유가 없네.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달라는 거 절대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요. 결국엔 또 돈 이야기더라고요. 한 번 거절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그쯤 되니 시댁에서 들려오는 돈에 관련된 소식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나 본데 나도 최근에 보증금 올려주느라고 돈 없어요. 이번에도 도움은 주지 못하겠네요. 내가 언니가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준비했죠. 언니, 이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나온 대출이 있는데 그게 또 높은 한도로 승인율도 높대요. 기대출도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세요. 뭐라고요? 대출이요? 아가씨, 제가 왜 대출까지 받아서 아가씨 결혼자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막말로 아가씨가 제 자식도 아닌데 그건 무리한 부탁 아닌가요? 언니, 저번부터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 거냐고요? 아가씨야말로 저번부터 무리한 부탁만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대출이 그렇게 좋으면 아가씨가 직접 받아서 시집가세요. 기대출이 있어도 된다고 하니 딱이지 않겠어요? 어쨌든 결혼은 축하해요. 그때부터 신우이의 고성과 함께 갖은 욕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쯤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신우이가 하는 모든 말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후 시모나 신우이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휴대전화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꼭 이혼을 바라보며 남긴 증거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날이 올 거란 확신으로 남긴 증거들이었죠. 그렇게 날마다 급속도로 시댁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이 친정에선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아빠의 몸이 좋지 않으시단 것이었습니다. 워낙 지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시기도 했고 여러 합병증도 겹쳐 고생하던 터라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매번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아빠를 보며 이번에도 다시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태에 저도 다른 날과는 달리 병원을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또 이것마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또 병원에 가니?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넌 생각이 있니 없니? 곧 우리 딸 결혼 앞두고 있는데 왜 재수없게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는 거야? 다른 문제도 아닌 아빠 병문안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시모와 언쟁이 있긴 했지만 언성까지 높인 적은 없었던 저였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러버렸죠. 재수가 없다니요. 어머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만약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제가 재수 없으니 병문안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병간호 간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까지 트집 좀 잡지 마세요. 너 지금 트집이라고 했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트집? 이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어머님한테 배웠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앞으로 제 앞에서 말 조심하세요. 어머님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배워서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냥 돌아서 버렸습니다. 물론 이 대화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죠.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점점 더 약해지셨고 엄마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어요. 저도 가게 운영하랴 병원 다녀오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레스 투어를 가야 하니 꼭 함께 가달라고요. 생각 같아선 또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관심도 없는 투어에 동참하게 되었고 영혼도 없는 박수를 치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였죠.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 당장 병원으로 오란 말을 전해주더군요. 전화를 끄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저를 신우이와 시모가 붙잡더라고요. 너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 게야? 설마 병원에 가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내 말을 들을 게야? 결혼 전에 재수 없으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요 언니. 엄마 말 좀 들어요. 그리고 하필 지금 병원에 꼭 가야 해요? 지금 봐야 할 드레스가 몇 벌이나 남았는데 언니가 가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가요, 다음에. 당장 죽는 것도 아닐 텐데 유나는. 제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고함을 지르며 딱이라도 한 대 날려주었을 텐데 저에겐 그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치기 바빴죠. 뒤에서 시모와 신우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빠는 이미 제 얼굴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후였어요. 억정이 무너진다고들 하시더니 몸이 스르르 무너지며 그 억장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시댁 사람들이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드레스 투어를 거절했다면,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다면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들이요. 울면서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친척분들이 모여 이미 장례 준비를 끝내주셨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었죠.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장례식장 문 앞에서 멈춰서더라고요. 그러고는 가방을 뒤진다 싶더니 소금을 꺼내 문턱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부정탄다. 형사 앞두고 죽어가지고 결혼 망치면 네 집 탓이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화가 나는지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슴을 연신 내려치며 숨을 쉬는 동안 주변에 있던 친정 쪽 친척들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죠. 아유, 저게 다 무슨 짓이야? 소금 뿌리는 거 맞지? 미친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사돈 장례식장에 와서 저게 무슨 짓이야? 저딴 짓을 할 거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저게 뭐야? 이러한 웅성거림에도 씩씩하게 소금을 뿌리던 시모는 장례식장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시누이와 함께 가버리더라고요. 제 옆에서 상주 노릇을 해야 할 남편마저도 엄마에게 힘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시모를 따라가 버렸고요. 그렇게 가버린 남편은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고 말이에요. 그쯤엔 이미 이혼으로 굳어진 터라 실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아빠를 보내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난 후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몸도 마음도 힘든데 남편의 얼굴을 보며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 인간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은 지경이었죠. 남편에겐 문자를 남겨 한동안 친정에 지내겠단 말을 하고 엄마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장례식에서 소금만 뿌리고 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정에 갔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부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니? 지금쯤 확인 다 했을 거 아니야? 첫 마디부터가 기가 막혔습니다.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입에서 감히 부조금 이야기가 나올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이어 나오더라고요. 네 친정아빠 인맥도 좋았고 하니 부의금 꽤 들어왔지? 그걸로 우리 딸 혼수 비용 좀 보태거라. 많이도 필요 없고 딱 1억이면 되니 그런 줄 알고 준비해. 알겠지?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제가 왜 그걸 드려야 하나요? 심지어 우리 아빠 가는 길에 소금이나 뿌린 집안엔 더욱더 줄 마음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네 엄마 만나서 이야기해보마. 딸을 이혼시킬 건지 아니면 남편이 죽어준 덕에 공짜로 생긴 돈으로 이혼을 막을 건지 네 엄마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되겠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너야말로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니? 이게 싫으면 네가 돈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하여튼 난 네가 주지 않으면 네 엄마라도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돈 준비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상견례에서 이 집안 것들 실체를 모두 밝혀야겠다고요. 저는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돈을 준비하겠다고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차근차근 증거들을 준비했죠. 장례식장에 다시 방문해 시모가 소금을 뿌리던 장면도 확보했고, 그간 제가 녹음한 음성들도 다시 다 들어보며 자극적인 말들만 편집해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빠르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양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시모, 시누이 예비신랑과 그 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 식사가 시작되었고, 차가 나올 무렵 본격적인 혼수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시모는 당당하게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 타이밍에 말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분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1억이 여윳돈이 아니라 저한테 협박해서 받아내시려는 거잖아요. 제가 입을 열자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더군요. 특히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며 제 팔을 잡아 끌기까지 했죠.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그간 있었던 일을 나열하듯 말했습니다. 시누이의 학원 확장부터 최근에 있었던 결혼 비용 1억까지 말이에요. 상대방 부모님과 당사자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지더군요. 이런 분위기를 급하게 살피던 시모는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죠. 아이고, 사돈어른, 얘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얘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애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없는 말도 치아서 하는 바람에 저희도 요즘 여러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니까요. 시모의 재빠른 대처에 시누이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옳다커니 손뼉까지 치며 시모의 말을 뒷받침하고 나서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새언니가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정신까지 온전치 않더라고요. 그러게 오늘 집에서 쉬라고 해도 그렇게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사고를 치네요.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어낸 건가요? 그렇게 말한 저는 휴대전화를 식당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미리 식당 측에 부탁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누이가 대출을 권유하며 욕을 하던 것과 시모가 재수없다며 병문안을 반대하던 녹음까지 연달아 흘러나왔죠. 그 외에도 자잘하게 저에게 연락해와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을 잡으며 저에게 화를 내는 말소리가 나올 땐 상대방 사람들의 표정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타. 장례식장 CCTV를 틀어주었습니다. 부정탄다! 형사 앞두고 죽어가지고. 응? 장례식장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는 시모의 모습은 다시 봐도 명장면이더라고요. 저와 생각이 같은 듯 상대방 부모님을 비롯해 예비 남편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빚만 가득한 주제에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를 봐라?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학원 잘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돈 걱정만큼은 없다더니 너 이 정도면 사기야, 알아? 어쨌든 난 너 같은 여자랑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이런 말을 남기고서 말이에요. 모두가 떠난 후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시몬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 지금 미쳤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저 남자만 해도 의사에다가 저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야. 우리가 저 집안이랑 사돈 맺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네가 그걸 다 망쳐? 그러게 남의 아빠 장례식장에 소금은 왜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으면 잠자코 있기라도 하지. 뭐 1억? 우리 엄마를 협박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벼랑 끝까지 내모니까 결국 이런 사달이 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것이 입만 살아서는. 너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너 그 정신머리부터 고쳐주마. 시몬은 저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제 이혼까지 할 마당에 제가 참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힘이 넘치는 두 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주었습니다. 제 반격에 당황한 시모는 제 힘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패대기 쳐? 오늘 하는 꼴을 보아하니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인데 나도 이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거든? 내가 너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내 인생 고꾸라진 만큼 네 인생도 다 망쳐버릴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막장된 김에 나도 네가 주는 만큼 다 되돌려줄 거야. 아니, 네가 하나를 주면 나는 10로 되갚아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말로 도무지 저를 이길 수 없었던 멍청한 시누이는 몸을 벌벌 떤다 싶더니 무서운 속도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말 거라고. 기세는 좋았지만 시누이의 손은 제 몸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달려오는 시누이의 팔을 잡고 그대로 시모에게로 던지듯 밀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도 여동생도 바닥에 나뒹굴게 되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어? 장례식장 일로 돈 문제로 마음 상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 동생 인생 달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망치는 게 어디 있어? 내 인생 망친 인간들한테 그대로 돌려준 것뿐인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난 분명 수차례 경고했고 그 경고를 허공에 날린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랑 네 가족들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히 심하다 너무한다 이딴 말하지 마. 여기서 진짜 심하고 너무한 사람은 너랑 네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우리 가족이랑 연이라도 꿈꿔 살겠단 거야? 일을 그렇게 크게 벌렸는데 고작 한다는 생각이 절연이라니. 남편은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모습이 참 웃기더군요. 저는 한바탕 크게 웃어준 후 남편을 바라보며 말해주었어요. 연 끊는다는 아름다운 소리 한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네 가족이랑 연 끊는 걸로 만족하겠어? 그럼 설마... 그래, 그거 맞아.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할 준비나 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이혼 선포에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혼 서류를 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뒤를 돌았죠. 그제야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저를 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여보, 이혼은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평소에 언질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갑자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로 손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얼굴을 비비며 저를 봤고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당신은 갑자기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늘 당신한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고 도움도 요청했어. 그럴 때마다 무시하고 당신 집 편만 들었던 거 기억 안 나? 하여튼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돌아온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어요. 제가 차근히 쌓아 올린 증거로 손쉽게 이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 사람에게 고루고루 위자료도 받았고요. 그 후 전 시댁 소식이 솔솔 들려오더군요. 우선 끝도 없이 체면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딸은 파혼에 아들은 이혼까지 동시에 일어났으니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 가까스로 이끌어가던 전 시누이의 학원까지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수강생은 점점 줄어드는데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외관만 바꿀 생각만 했으니 당연한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회사도 다니질 못할 처지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문이 퍼져서가 아닌 백수가 되어 날마다 술만 퍼마시는 여동생과 그 옆에서 그런 여동생을 말리느라 힘든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연락해와 신세 한탄을 하느라 출근을 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하나를 가지고 들들 볶아 못 살게 굴더니 이번엔 전 남편이구나 생각했네요. 더불어 이제야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남편의 심정을 생각하며 한동안 참 많이 통쾌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작은 평수의 카페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집뿐만 아니라 가게까지 완전히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결정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큰 카페가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쌓여가는 주문 박스를 볼 때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 너무 맛있어요 라는 리뷰 한 줄이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또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저와 함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바빠지면서 가게도 종종 나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엔 엄마가 저보다 거품 위에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앞으로도 엄마와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요. 바로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이혼이란 없을 것만 같았던 것처럼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더는 남자란 없을 것만 같았는데 사람 일이란 게 또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제 굳건했던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제가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저희 가게에 왔던 손님이었는데요. 제가 큰 평수로 옮긴 가게가 마침 그 사람의 회사 근처였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재회를 한 저희는 쉽게 가까워졌고 한동안은 친구처럼 지내다 그 사람의 끈질긴 구애로 결혼까지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만큼 과거 힘들고 상처만 가득했던 기억은 역에서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앞으로 제 앞날에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 옆에 선 사람과 함께 잘 헤쳐나가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